안녕하세요. 자, 산업사회학 제7강 노동과정의 이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노동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임금이기 때문에 자, 임금을 매개로 해서 고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노동시장의 두 가지 주제가 임금과 고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을 살펴봤고, 오늘은 그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노동의 의미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일과 노동이 다르다, 즉 웍이라고 하는 거하고 레이버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창조적 활동 으로서의 웍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강제적인 활동인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레이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강제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노예 노동처럼 억지로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선택할 수 없는 노동, 선택할 수 없는 활동을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강요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그럼 이제 이런 노동이라고 하는 게 레이버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일시장이 아니고 노동시장인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 노동시장을 통해서, 자 그러면 노동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거는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노동력의 판매와 구매가 이제 이루어지면,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노동력의 구매 판매에서 노동력을 판매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고, 노동력을 판매에 성공한 사람은 취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결국 뭐죠?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취업자는 일단은 생존은 오케이가 되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취업자를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다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 구분을 한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취업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임금, 그 다음에 근로조건에서의 차이 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임금과 근로조건에서의 차이라고 하는 요구와는 별도로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결국은 뭐냐면, 노동 과정은 여기서 이제 노동력이 구매 판매인데,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력을, 그러니까 판매한 또는 구매한 노동력이 어떻게 how 활용되느냐, 이게 노동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구매되고 판매된 노동력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취업을 해서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데,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내가 결국은 노동력이 활용된다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노동자가 생산직이건 사무직이건 어떻게 활용 또는 사용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노동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노동 과정, 즉 노동력이 활용되고 사용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산업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사용되느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개인,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노동 과정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레이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과정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이건 아신 거고. 자, 그러면 노동 과정은 어떤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냐, 구매 또는 판매된 노동력이 실제로
사용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활용되는 과정.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노동을 하게 되느냐.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자, 어떤 노동을 하게 되느냐, 어떤 조건, 환경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느냐. 자, 세 번째로는, 자, 두 번째가 어떤 조건, 환경이었죠. 자, 세 번째로는 어떤 노동을 하게 되느냐. 요게 이제 직무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자꾸 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취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죠? 직업을 갖게 되느냐. 자, 노동시장에서 얘기하는 취업이라고 하는 거는 취업과 실업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업을 내가 갖게 되느냐 갖게 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 노동 과정에서는 직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직무라고 하는 거는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어떤 활동을, 어떤 액션을 하게 되느냐. 이제 요거를 노동 과정에서는 주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조건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관리되느냐 또는 통제되느냐. 요 세 가지가 노동 과정에서 사회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된 주제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동자, 개인으로서의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력이 판매되면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사무실에서. 그러면 공장과 사무실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 노동력을 지출하느냐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편안하고 여유 있는 방식으로 내 노동력이 사용될 수도 있고, 굉장히 퍽퍽하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내 노동력이 사용될 수 있다. 그거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의 양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구매하고 판매한 노동력이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과정 또는 활용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또는 이제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 활동에 투여가 되는 거죠. 투입이 되는 거죠. 생산의 투입. 자, 그런데 이 생산에 투입이 돼서 노동력이 사용되고 활용되는데, 이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생산에 투입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죠. 첫 번째는 공간적으로 공장이나 또는 사무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간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당 지금은 40시간이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9 to 5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9 to 6가 되는데, 점심시간이 없이 하면 9 to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9시에서 5시 또는 9시에서 6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정된 시간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동 과정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 과정은 산업사회에서의 노동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산업사회는 자본주의니까 결국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의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고정된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고정된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나오는 겁니다.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용자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공간에서 그리고 어떤 시간 동안 사용자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통제받느냐를 탐구하는 영역이 노동 과정이 된다. 자,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고정된 공간과 고정된 시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자,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산업사회의 일반에서는 고정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장과 사무실로.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재택근무라고 하는 형태의 근무 형태가 나오죠. 그럼 이제 이건 뭐죠? 사무실과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시간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9 to 5가 아니고 자율근무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시간의 양만 하루에 8시간만 지키면 주 5일. 자, 시간적인 고정성이라고 하는 걸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산업사회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 과정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는 아직까지도 메인은 주된 거는 고정된 공간과 고정된 시간 하에서 특정한 노동력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뭐 코로나 때문이든 아니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유연화의 과정을 통해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고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었고 이게 일반적으로 산업자본주의의 초기에서 현대 최근에 이르는 변화의 과정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간적인 제약과 시간적 제약이 있을 때의 개별 노동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와 공간적 제한이 없어지고 시간적 제한이 없어지는 형태에서의 노동자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 변화가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라고 하는 또는 유연근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는데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고 나면 다시 고정된 공간과 고정된 시간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유연화된 방식의 자율근무 형태의 새로운 형식이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가지 방식은 개인에게 있어서 전혀 상이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과정이라고 하는 걸 보고 노동과정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특히나 더 관심 있게 본다. 그리고 수적으로도 실업자들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취업자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실업률을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가 지금 한 4%에서 5% 정도 보고 있으면 나머지 95%는 결국 뭐죠? 취업자다라는 겁니다. 자, 95%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95%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를 본다라는 거죠. 사회학에서. 자, 그러면 요 변화를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요걸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초기 자본주의 또는 초기 산업사회의 노동 과정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하고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포드 자동차 회사의 어셈블리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조립 라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초기에 자, 여기 똑같죠. 뭐 지금 하고 이제 차이를 얘기하면 이때 당시보다는 현재가 기술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인 거죠. 이 설비 자체가. 하지만 일하는 방식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일하는 방식이.
노동자들이 특히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있는 거죠. 라인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 작업을 하고 이 사람은 여기서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이 사람은 여기에서 또 다른 작업을 해서 자, 요 끝에 가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가 한 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공간적으로 공장과 사무실이라고 하는 거에 고정돼 있고 고정된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 요게 이제 초기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면 이 모습이 현재는 어떠느냐? 코로나 등장 이전까지 또는 코로나 등장 이후에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자, 이 사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이 누구죠? 찰리 채플린. 여기 이제 모던 타임스 찰리 채플린의 대표적인 영화가 산업자본주의 초기의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노동자의 삶. 조금 이제 요거를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그린 영화가 모던 타임스고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노동 과정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 라인 작업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일을 하면 그걸 이어받아서 일을 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일을 하고 이어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제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된 공간과 시간에서 그래서 이 노동 과정 어떤 식으로 산업사회 초기에 사람들이 일을 해왔는지를 연구해가지고 나온 얘기가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노동 과정은 이렇게 변화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초기에 테일러주의라고 하는 이 프레드릭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경영학 현대 경영학의 효시로 보는 시조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사람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 과정을 어떻게 조직화해야 되느냐에 대한 원리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간 동작 연구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했어요. 노동자들이 행하는 행동을 하나하나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그래서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뭘 얘기를 했느냐 표준화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탈숙련화 기술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작업을 다 하면 기술이 숙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 사람은 와가지고 망치질만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벤치질만 하는 거죠. 하나하나의 동작만을 하니까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숙련을 갖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산업사회 초기가 공장 또는 사무실이 조직화됐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테일러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테일러주의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게 포드, 요 헨리 포드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포드 자동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드 자동차의 사장. 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거는 테일러주의에 뭘 붙였냐면 요걸 붙인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 사람은 A라는 작업을 하고 이 사람은 B라는 작업을 하고 이 사람은 C라는 작업을 하고 이 사람은 D라는 작업을 한다. 요거를 하는 게 테일러주의고 각각의 작업을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조립 라인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 놓는 역할을 했던 원칙을 제시한 게 포드주의다. 그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고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일러주의에서 포드주의로 발전을 하고 이 포드주의라고 하는 게 90년대에 오게 되면 소위 말하는 신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걸로 또 변화를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NPS라고 얘기를 하는데 NPS는
뉴 프로덕션 시스템, 이거의 약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생산 방식은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붙여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포드주의는 뭐냐? 테일러주의 플러스 컨베이어 벨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는 이 테일러주의, 포드주의하고 신생산 방식은 원리가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기본 원리가. 그래서 이 노동과정에서는 그래서 테일러주의, 포드주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신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세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은 노동과정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미래 얘기가 여기 덧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 과정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테일러주의, 포드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신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세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이 기술혁명, 정보통신 기술혁명이 가져온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노동 과정을 대부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관련된 사진, 비슷한 사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앞에서 본 사진의 현대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가 있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게 뭐죠? 네. 조립 라인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고정된 공간과 시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근데 바뀐 게 있어요. 아까는 이게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죠? 기계로 바뀐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기계로 대체되는 것을 자동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현대판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9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변화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변화는 뭐냐? 기술 혁신의 결과다. 자,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90년대 이전에는 인간 의존적이었다.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근데 90년대 이후가 되면 기술 의존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여전히 요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노동 과정의 변화를, 자, 농업은 산업 사회가 아니죠. 그죠? 제조업으로 오게 되면서 결국은 뭐죠? 산업 사회가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산업 사회의 노동 과정은 조직 원리가, 자, 초기 산업 사회라고 얘기를 할게요. 조직 원리라고 하는 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 테일러주의, 두 번째가 포드주의. 이렇게 정리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초기 산업사회, 노동 과정의 조직 원리,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테일러주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화,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테일러가 표준화를 시키고, 그거를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조립 라인,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꾼 것. 그래서 표준화된 대량 생산이 바로 초기 산업사회의 조직 원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사회에서 노동과정은 이런 방식으로 노동력이 사용되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이제 90년대를 아까 얘기를 했죠. 90년대를 전후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신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표준화와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 IT 서비스라고 하는 기술 변화가 원인이 됐고, 이게 원인.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새로운 조직화라고 하는 새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테일러주의, 포드주의를 그래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테일러주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노동 과정의 조직 원리, 이게 이제 테일러주의예요. 자,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책을 1911년에 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노동 과정의 조직 원리가 제시가 됩니다. 그거의 핵심은, 특징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노동의 합리화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화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거를 한 노동력 지출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동 과정을 객관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표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표준화를 위해서 계획과 생산을 분리한다. 자, 계획과 생산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획을 엔지니어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무실에서 주로. 생산을 노동자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공장에서. 자, 그러면 산업사회 이전에, 테일러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계획과 생산이 통합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들이 계획도 하고 뭘 만들지를 생각하고 실제로 그걸 만드는 생산을 같이 통합해서 수행을 했는데, 테일러주의가 생각하는 사람과 만들어내는 사람을 분리시켰다. 이게 테일러주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표준화를 통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라고,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사무실에서 주로 하고, 생산이라고 하는 건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하는데, 이 노동자들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 그러면 이 이전에는 노동자들이 자율적인 생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노동자는 숙련된 장인이 되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저도 갖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갖는, 우리가 이제 그 이탈리아의 명품 백을 하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장인들이 이거 뭐라고 얘기하죠? 한 땀 한 땀. 바느질 해가지고 만든 거다. 그래서 뭐라고 선전을 하죠? 모든 제품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2천만 원씩 받아먹는 거죠. 자, 그러면 장인이 어떤 백을 만들지를 본인이 생각해서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한 본인이 생각한 방식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명품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명품백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중앙에서 이제는 장인들이 어떤 백을 만들지를 생각하지 않고 누가 생각을 하는 거죠? 디자이너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물건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제품이 비슷해지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더 수요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이 이탈리아 명품백의 상당수는 이탈리아의 장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노동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중국에서 위탁 생산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위탁 생산은 그냥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50만 원짜리 백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작업 과정이 숙련된 장인이 한 땀 한 땀 하는 방식에서 중앙 통제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풀빵처럼 찍어내는 제품으로, 풀빵 제품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격은 역시 2천만 원 받는다. 자, 그 다음에는 성과주의 임금제도라고 하는 거를 테일러가 도입을 해요. 성과주의 임금제도는 앞부분에서 이제 임금제도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것, 변동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일을 적게 하면 조금 준다라는 거죠. 그게 성과주의 임금제도입니다. 자, 테일러주의는 그래서 과학적 관리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5가지, 이제 4개, 5개를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자를 사용자가 통제한다. 하나하나를. 이런 원칙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해요. 처음으로. 근데 이 컨베이어 벨트를 포드가 어떻게 도입을 하냐면, 이 포드가 뉴욕인가요? 거기에 있는 도살장을 가게 돼요. 근데 이 도살장이라고 하는 게 도축장이죠. 소, 돼지를 죽여서 사망시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해체를 시키는 거죠. 근데 해체할 때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작업대에다가 이렇게 돼지를 놓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큰 창고 같은 공간에 이렇게 천정에다가 줄을 매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리에 걸어 가지고 돼지를 한 마리씩 묶는 겁니다. 네, 그림이 형편없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옆에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먼저 머리를 잘라요. A라는 사람은 머리를 자르는 거고, 두 번째 이 B라는 사람은 배를 잘라요. 너무 잔인한가요? 자, C라고 하는 사람은 다리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 잘라서 이 줄에 따라서 빨랫줄처럼 널어놓은 거에 이걸 밀면 이 B라는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머리가 없는 돼지의 배를 자르는 거고, 그리고 배를 자르고 나서 쭉 이 C라는 사람한테 이 돼지를 밀면 이 C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다리를 잘라서 D라는 사람한테 하면 이 사람은 뭐 내장을 빼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사람들은 서 있고 만드는 제품이 움직인다. 이 아이디어를 포드가 공장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게 컨베이어 벨트, 조립 라인인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움직이는 조립 라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육점 같은 데 보면 작업대에 돼지 한 마리를 놓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동작을 해요. 근데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이 되고 나서 사람은 고정돼 있고 작업대가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제 포드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성과주의 임금은 아까 테일러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포드주의는 컨베이어 벨트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싸지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얼마 전에 LG에서 그 뭐죠? 말리는 TV 출시됐죠. 이 가격이 1억인가요? TV 한 대. 자, 근데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지금 이제 소량 생산이니까 그런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이게 어떻게 되죠?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1,000만 원이 되고 나중에는 100만 원이 되겠죠. 지금 현재 OLED TV도 처음에는 뭐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000만 원 뭐 이렇게 했던 게 요새는 200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대량 생산은 가격을 떨어뜨리고 대량 소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1년에 10,000대밖에 안 팔렸는데 가격이 싸지니까 10만 대, 100만 대씩 만들어서 그걸 사용을 해주는 거죠. 자, 포드주의라고 하는 게 노동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가지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근로 환경과 복지라고 하는 거를 개선하는 거를 포드가 노동자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로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드주의의 특징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일을 빡세게 시키고 대신에 일이 힘드니까 근로환경 및 복지를 개선하고 임금을 올려줬다. 이게 포드주의다라는 겁니다. 자, 임금을 올려주니까 어떻게 되죠? 노동자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중산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차를 사는 거예요. 누구 차를 사죠? 포드 차를 사는 거죠. 포드 차는 그러니까 더 많이 대량 생산을 하는 거고, 이게 다시 대량 소비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포드주의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드주의는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가지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을 불러일으켰고, 지금 우리들은 대부분 이 포드주의의 원칙, 조직화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테일러하고 포드주의가 그래서 어떤 시대를 열었죠? 같이 둘이 합쳐져 가지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네, 여기 생산이라고. 자, 그런데 자, 이거는 결국 노동자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노동이 지루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지루해졌을까요? 자, 예전에는 내가 백을 만들 때 어떤 백을 만들지를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생산해서 그 결과를 자기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포드주의,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하에서는 내가 계획을 일단 안 해요. 생산도 단순 행위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문짝 달기.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짝을 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공장에서. 또는 바퀴 달기.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에 8시간 주당 40시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때는 요 당시에는 48시간, 뭐 56시간 뭐 더 일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면 한 달이면 160시간이에요. 곱하기 12 하면 1년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20세에 취업을 한다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래서 60세의 정년이다. 40년을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하루에 8시간 동안 매일매일 문짝만 40년 동안 단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일이 지겹겠어요. 내가 항상 뭔가 일을 할 때마다 새로운 제품을 생각하고 그 새로운 생각한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결과, 다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덜 지루할 텐데 40년 동안
똑같은 동작만 한다. 미친다라는 거죠.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돈은 임금은 올라갔는데 노동은 지루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70년대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노동자들이 출근을 안 해버려요. 너무 일이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생산성은 굉장히 높은데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단조로워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불량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90년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신생산 방식은 테일러주의, 포드주의를 우리가 일반적인 생산 방식이라고 보면 신이라는 말이 붙은 거잖아요. 매울 신자가 아니고 새로울 신자입니다. 새로운 생산 방식은 뭐냐? 노동이 너무 지루해서 노동자들이 출근하기 싫어하고 회사를 자꾸 바꾸고 불량률이 높아지니까 노동을 인간적으로 훨씬 더, 자, 여기서 말하는 노동의 인간화는 덜 지루하게, 재밌게. 자, 그리고 덜 지루하고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거 뭐죠? 자동화. 그리고 이 자동화라고 하는 건 대부분 컴퓨터가 되는 거죠.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노동을 인간화시키고 생산성을 보조해서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게. 이게 바로 신생산 방식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90년대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노동 과정 내에서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자본가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로 생산의 조직적인 측면, 인간들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는 노동을 훨씬 더 집단 작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술의 정보통신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신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신생산 방식은 사실은 이제 70년대 이후에 논의가 됐고 80년대에 본격화가 돼요. 그리고 90년대에 들어가지고 확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여기까지가, 요게 90년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신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신생산 방식은 어떤 포괄적 개념이냐? 테일러주의, 포드주의가 아닌 다른 조직 원리를 총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노동 생활의 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자, 퀄리티 오브 워킹 라이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직무 확충, 직무 확장, 직무 순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테일러주의, 포드주의에서는 노동자가 40년 동안 한 가지 동작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너무 지루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무를 확충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동작에다가 다른 동작을 더 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문짝만 다는 게 아니라 바퀴도 돌아가면서 달도록. 자, 직무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하나의 동작을 더 연장시키는 거예요. 바퀴를 다는데 휠도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직무 순환은
한 작업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뭐 한 달은 바퀴를 달고, 그 다음 한 달은 휠을 달고, 그 다음 한 달은 문짝을 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결국 뭐냐면 다양한 일 경험을 만들어 주도록, 이게 이제 노동생활의 질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하고 스웨덴은 똑같이 70년대, 80년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반자율적, 이게 이제 반이라는 얘기예요. 절반. 완전 자율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 과정이라는 방식을 재조직화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팀워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공장에서도 팀워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자율적 작업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더 근본적으로 유연 전문화, 이건 뭐냐면 장인 노동을 다시 도입하는 거예요. 자, 장인 노동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계획하고 생산하는 거를 노동자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대량 생산하고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토요타 자동차에서 이 적기 생산이라고 하는 just in time, JI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just in time. 적시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도 이제 집단 방식, 집단 작업, 소집단 작업 플러스 공장 노동의 새로운 조직화, 이렇게 이제 조직 원리를 바꿔요.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신생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요타 생산 방식은 이런 논의들의 연장선상에서 나오고 기존에 있는 테일러주의, 포드주의의 원칙하고 다르지만 뭔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적용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이게 이제 90년대에 굉장히 유행을 하게 돼요.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 일본 토요타를 무지하게 많이 뺏깁니다. 현대자동차도 일본의 토요타 시스템을 무지하게 많이 뺏겨요. 한국의 회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독일의 벤츠라든가 BMW나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 일본적 생산 방식의 요소들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생산 방식이 굉장히 확산이 돼요. 요게 이제 노동 과정이 변해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테일러주의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동작 연구 표준화. 그래서 포드주의는 여기에 테일러주의에다가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움직이는 작업대라고 하는, 또는 움직이는 작업 라인을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뭐였느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90년대 이후에 소위 말하는 도요타 자동차의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JIT라고 하는 생산 방식의 조직 원리를 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생산 방식, 새로운 조직 원리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조직의 원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자,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이후에 테일러주의, 포드주의라는 새로운 원칙이 나왔고, 조직 원칙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신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 원리가 나왔는데, 이거의 특징은 테일러주의, 포드주의는 직접 노동자를 공장 내에서 직접적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중앙 집중적으로 통제를 하는 방식인데, 신생산 방식은 자율적이고 간접적으로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져 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더 새로운 조직 원리, 간접적이고 자율적인 간접 자율적 통제라고 하는 게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관리 방식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화사회학이나, 그래서 이제 푸코의 권력 이론, 뭐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파놉티콘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중앙 관리탑이고, 여기 이제 이 방에 죄수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죄수들을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죄수는 이 안에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죄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감시탑에 간수들이 없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시받는 거를 감시를 의식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놉티콘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제의 내면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간접 통제다. 그래서 통제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통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통제의 내면화는 뭐냐면, 자, 파놉티콘의 의미는 조금 이제 죄수가 자율적으로 자기를 통제한다라는 거야. 간수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누워 있으면 안 돼. 간수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일어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간접 통제고 통제를 내면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셸 푸코가 파놉티콘을 통해서, 자, 이거를 뭐냐면 죄수가 자율적으로 자기 통제를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간수가 자기를 통제한다라고 그 인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간수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외부적인 권력은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감방 하나하나를 뒤지면서 너 왜 누워 있어? 너 왜 지금 떠들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도 스스로 그 규율을 지킨다. 이거를 생체 권력이다. 권력이 내면화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죠. 권력의 내면화. 자, 이거를 기업 문화 차원에서 기업의 조직 원칙으로 신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게 도입을 하고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기계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가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죠? 설비는 이제 기술이죠, 기계. 이거를 다루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결합돼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 과정은 두 개로 구분을 해봅니다. 기계 기술의 측면하고 인간의 측면하고 인간 조직의 측면하고, 이게 이제 합쳐지면 우리가 노동 과정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하나는 노동자들의 개인적 숙련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뺏어가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주로 단순 직무 중심의 고용으로 고용의 형태를, 노동시장을 바꿨다. 그 다음에는 통제와 관리에 있어서 간접적이고 자율적 통제 방식으로 변화해왔다. 신생산 방식의 등장 이후에. 이렇게 노동 과정이 최근에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신생산 방식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여기 이제 더 하나가 정보통신 기술이 더 발전을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혁명이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혁명이라는 더 용어를 선호하는데, 어쨌든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노동 과정을, 이런 변화를 더 급격하게 진전시키고 있다.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NPS 이후에 최근 들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정보통신 혁명, 4차 산업혁명, 이게 노동과정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NPS라고 하는 데까지만 하고 쪼개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최근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